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예상치 9.2%를 상회하며 전년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다라고 나와 주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 속도에 좀 더 가중치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싶고요. 민주당 상원이 부채 한도를 2.5조 달러 증액하는 내용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내용으로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의 다른 어떤 변이보다 빠르게 확산되었다라고 주장이 나왔는데요. 현재 77개국만이 오미크론 사례를 보고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가에 존재할 것이라는 진단과 해당 변종을 가벼운 변종으로 일축하는 것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네, 환율은 달러 인덱스 추이가 96.57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12월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경계 심리가 작용함에 따라 미 증시 조정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로 강세가 됐다라는 점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72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12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미 국채 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가 가격은 배럴당 70.7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WHO 총장은 오미크론 변이 관련 부정적 의견을 전해지는 가운데 원유 수요 전망의 하향 조정함에 따라 하락 마감을 보여주었다라는 것과 국제에너지기구는 석유 수출 기구에 포함되지 않은 비오펙 산유국들의 내년 석유 공급과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것,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석유 수요가 타격을 입을 경우 일시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웃돌 것이라는 예상치를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구독자님이 금 부분의 비중이 어느 정도 높다라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리를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셔서 그 내용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은 기본 성향이 달러와에 대한 연결 구도가 매우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에 대한 특징이 또 원자재 부분으로도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하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화가 강세가 나오면 그 강세가 생각보다 매우 클 거다라는 내용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죠.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앞으로 몇 번을 할 거냐? 내년에 뭐 3번, 뭐 2번, 뭐 4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금을 보유하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냥 안전 선호 자산 비중을 내가 내 포트폴리오에 몇 퍼센트를 좀 담겠다라는 측면이 좀 있는 것 뿐이지, 에, 어떻게 보면 이 금으로 엄청난 수익을 좀 가져보겠다라는 시점은 지금 기준에서는 안 맞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매우 어려울 때, 위험적일 때, 금 쪽으로 돌아가는 시선이 있지, 이 앞으로에 대한 그런 추세적 기반을 좀 본다라고 하면 금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엄청 초장기, 진짜 초장기 형태로, 그리고 위험일 때 금을 적절히 수익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하고 다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일 때 금을 또 사모으는 전략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 대신 생각보다 수익률은 별로 좋진 않겠죠. 그래서 수익률은 상당히 낮으면서 내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을 조금 더 지켜주는 형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반면에 중국의 성장 동력에 따라서 금 가격이 상당히 요동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아직은 그 태동기 시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점핑하는 단계가 나올 것입니다. 그 시점에 따라서 아무래도 금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중국의 중산층 비중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 그 퀀텀 시점에 한 번은 올 텐데 그 시점 맞춰가지고 금을 또 지켜보고 모니터링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인에 따른 소식인데요. 앨런 연설 내용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주목. 상원은행 주택 및 도시문제위원회는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사용되며 위험은 무엇입니까에 따른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별다른 내용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그냥 흘러갔고 그 다음에 앨런의 내용에서도 한 번쯤은 금리 인상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달러에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갔다라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리 인상에 가까워지면 앨런이 또 다른 비트코인 이야기나 언급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우리는 한 번만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올릴 거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해당에 있는 미국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눈치를 좀 줄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야지 최대한 민심이 해당에 있는 정부한테 타겟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도지의 추가 정보가 나온 게 있는데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입출금 지원 부분에 따른 내용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지에 따른 형태가 상당히 힘을 잘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시장이 좋을 때 힘이 좋은 거와 이게 또 방어하기 위해서 시장이 좋게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 이렇게 도저히 혼자서 올라가는 것 자체는 크게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TTT2님이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내가 해본 NFT 관련 P2E 게임 코인들 정리를 해보았다. 왁스, 게임넷 제아가 고점 대비 20.1토막 났었고 플레이덱 엄청나게 많은 텔방과 카카오방이 다녀봤지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거의 국내 유저는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믹스 마블 이게 게임인가 싶을 정도로 매우 허접했고 출시된 게임은 망했다라고 무방하다. 그리고 BNX 그나마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마이너스 90% 이상 손실본 유저가 대다수였고 그리고 P2E 게임으로서 ROI를 측정하기도 힘들어 보인다. 그리고 위믹스 이거 할 바에는 메이플 1 제외한다. 2시간 사냥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 말고도 5개 이상 더 있는데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업비트 빗썸 바넷에 없어서 생략을 해보겠다. 그래서 P2E 시장은 반짝반짝 메타일 뿐 고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의견을 남겨주시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위믹스 신작 게임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린다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 P2E 게임 자체는 일단 첫 번째로는 코인이 방어가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 국내 게임 회사가 그만큼 게임 운영에 있는 재화를 방어를 잘 해냈냐? 그건 NC소프트 빼놓고는 없었어요. 제가 보았을 때는. 다 초인플레이션으로 다 끝물이 다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의 마블 게임을 아마 지금 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왜 그런지. 예. 그게 초인플레가 많이 나왔고 무분별하게 또 돈까지도 많이 뿌리기도 했었죠. 이벤트로 인해서. 그래서 그렇게 좀 하면서 재미가 상당히 반감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강해져 버린 형태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의 게임의 성향 대비보다 그냥 게임을 탈을 쓴 그냥 채굴 부분이다. 채굴 회사와 성향이 비슷하다. 그래서 코인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방어를 못 해주면 유저들은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다. 왜냐 지금 게임이 내가 재밌어서 하는 게임의 유저 수는 과거의 유저 수 미르 4를 보게 되면 유저 수가 어느 정도가 나온 그게 퀀텀 점프를 했잖아요. 그건 재미 때문에 퀀텀 점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실제 게임 자체가 지금 채굴의 성향과 비슷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게임 유저들은 어느 정도 돈벌이가 안 되면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런 게임 운영 방식이 이 코인의 이런 세계관하고 코인의 이런 어떻게 보면 이코노미 시장 자체에 따른 이해도가 과연 있었을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변수와 문제점이 꽤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신작 게임을 냈었을 때 이 채굴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거냐가 중요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이 나오면 위믹스를 다 적용을 시킨다고 쳐요. 그러면 이 게임마다에 따른 이 밸런싱을 어떻게 맞출 거냐라는 것이죠. 그게 상당히 어렵다. 초고 난이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험치도 부족해. 그러면 특정 신작 게임의 또 고질적인 질병이 무엇입니까? 버그가 많죠. 그러면 또 무분별하게 또 작업장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오토봇을 돌려서 막 돌리게 될 것인데 그런 문제점은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적절한 조정으로 해서 끝나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진짜 파멸의 장처럼 2018년도 때처럼 많이 밀리게 되면 그 어떤 게임에서도 살아남기에는 쉽지 않는다. 특정 뭐 조건을 더 넣어야지만 어, 어느 정도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어도 그걸 피해갈 수는 없다. 왜 그러냐? 네 이야기는 틀렸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 게임을 다 봤거든요. 뭐 초창기에 카지노 게임이 상당히 인기가 좋았잖아요. 이더 기반, 이오스 기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크립토 키티와 트론에서도 크립토 키티 모방했던 게임이 나왔는데도 그런 게임류도 결국에는 시장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팀이 새 스팀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보상의 보팅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했지만 결국에 파멸적인 하락 추세가 너무 심하게 나오면 그것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 왜?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다들 돈을 목적성으로 먼저 영순위로 두고 접근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재미를 따지는 것 대비보다 일단은 이쪽의 시장에 어떻게 해서든 물 들어올 때 어떻게 좀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게 더 크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나 그 다다음 세대의 P2E 게임을 보았을 때 얼마나 좀 정교해지고 또 완성도가 높아졌는지 그리고 재미가 일단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에서 재미를 좀 찾아보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측면이 좀 있다. 그리고 밸런스를 못 맞추게 되면 나머지 5개 게임 중에 채굴 난이도가 또 달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이 더욱더 수혜를 보면 이쪽으로 다 몰리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반부에 약간의 테마성으로 호재성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여기가 좀 더 채굴 뭐 레버리지가 좀 괜찮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더 가겠죠. 그래서 형평성이 좀 안 맞기 때문에 이건 내공이 필요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또 게임이 너무 재미없으면 그것도 노가다 아니 그러니까 노가다 채굴 부분도 잘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550억 규모의 코인 사기 전말 이것도 뭐 MBC에서도 뭐 나오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왔던 이유는 이제 여기에서도 뭐 죄송스럽지만 돈을 버신 분들에 한해서는 또 코인에서 또 자기가 돈을 잘 지켜내야지 그게 진정한 내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벌었다라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돈을 지켜내는 부분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돈을 벌었어. 진짜 힘들게 벌었다라는 거죠. 뭐 몇십억씩 벌었다고 칩시다. 근데 돈을 운영하고 관리를 잘 못하면 그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금방 나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왜? 주변에 이 사회에서는 진짜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그러고요. 이 주요 내용은 유튜브에서도 광고로 많이 나왔습니다. 막 액수로 25억 원을 벌었다. 큰 돈을 벌었다라고 해가지고 막 홍보 영상으로 뭐 외제차도 갖고 오고 막 해가지고 내가 뭐 8개월 동안 25억 원을 벌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뭐 이렇게 해보면 괜찮다. 이자를 많이 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꼬드겼죠. 그래서 뭐 이름도 비트파이 해외 거래소와 유사하게 따가지고 이렇게 또 컨셉을 또 잡고 어,
만들어냈는데 결국에는 뭐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달 뒤에 사이트 연결할 수 없고 문제가 좀 있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런 거를 또 보여드렸 이유는, 돈을 버셨던 분들도 있지만 여기서 또 상대적 박탈감으로 나도 저 친구도 저 정도 돈을 버는데 내가 못할 거냐라고 또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너무 듣보잡이나 잘 공부를 안 하거나 그런 측면이 좀 깔아져 있으면, 너무 위험한 것을 가중치로 하면 그 돈은 거의 소멸 단계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 그래서 단기간에 빨리 돈 버는 건 없다. 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먹었냐, 대포로 해서 또 나누고 또 분산시킨 다음에 뭐 이렇게 인출을 해갔다라는 내용으로 잡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포를 거치고 했다. 그래서 인출의 이 망은 또 알바를 썼기 때문에 잡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12,000명, 550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당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수익 내셨던 분들은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차원으로.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시거나 그 다음 시즌을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욕심을 적당히 내셔라. 한 방에 하려고 하다가 한 방에 골로 간다. 그래서 대부분 뭐 한국인들의 특징은 빨리빨리 실적을 내려고 하는 쪽에 관심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 트레이딩 쪽에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고 그쪽에 많이 쏠려져 있고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추세 기반형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계속 증명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험시험 해도 돈은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위믹스가 위메이드 클로버 게임즈 위믹스 플랫폼 사업 협력 MOU를 체결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나와 주었는데요. 앞으로 이게 P2E 게임이 트렌드로 되기 위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코인의 하락장이 정말 여기에서 잠깐 하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락기가 커도 그걸 방어해 낼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내공을 보여주게 되면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위메이드를 또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정말로 페닉스까지 나오는 경우가 만약에 내년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거를 역발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위메이드와 나머지 있는 게임 회사들도 이렇게 좀 눈독여 봤다가 같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즌에서 상승기 시즌 때 같이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괜히 뭐 뉴스도 대충대충 보고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의미를 어떻게 하고 내가 공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메모를 하고 그걸 더욱더 전략화 해가지고 만들어 두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위메이드 이번에 시장 하락기가 끝났어. 그럼 그 다음 코인이 어차피 선순환 구도로 펌핑이 나오게 되면 그때 위메이드 주식도 같이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어떠한 형태가 나왔죠? 채굴회사가 먼저 갔다라고 했죠. 채굴회사,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채굴회사 먼저 간 뒤에 코인이 그 뒤에 가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순번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알트코인 가기 전에 이 중간 단계에서 얘네들이 먼저 가겠죠. 왜? 유저 수가 올라가고 그걸로 인해서 실적도 좋아지고 그걸 먼저 보여줄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많이 던졌다. 뭐 15억 원치라고 나와졌던 게 있는데, 뭐 저번에 내용이 조금 길기는 하겠지만 요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요 내용. 자, 핵심은 이거다. 그레이스케일. 일단 이 형태가 그레이스케일에 따른 일단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비트코인을 일단 대출 차입을 하고 비트코인 그레이스케일사에 넘기고 GBTC 주식을 받게 되고 선물이나 현물샷
매도를 해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 대출 차입 GBTC가 신규 계약할 때 비트코인을 매수하려 하게 되는데 선물이나 현물 숏 매도를 해서 리스크 해지 GBTC 신규 계약 후에도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다. 쉽게 말해 1GBTC를 만들려면 최소 1비트코인이 필요하며 거기에다 해지용으로 알파의 비트코인을 매수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해당이 있는 내용에서도 그래스케의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능성이 있기에 거기에 언급을 해서 글을 작성을 해봤는데 반대로 말하면 작년 상승에도 그래스케발의 상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왜 작년 상승이 그래스케일의 상승이라고 되물을 수 있냐면 GBTC의 프리미엄을 봐야 되게 되는데 작년에 상승의 GBTC 프리미엄이 양수였고 지금은 마이너스이다. 즉 맡기면 오히려 돈을 내는 격인데 그렇게 뉴스 기사에서도 언급됐듯이 그레이스케일에서 저걸 양수로 되돌리는 작업, 즉 프리미엄을 본 이득이 비트코인으로 매수해서 양수로 되돌리는 작업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축축성 글이 꽤 많이 나오고 있었다. 그러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오히려 비트코인의 엄청난 가격 하락으로 GBTC가 오히려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시점과 그리고 비트코인이 현물로 GBTC 대비 상당히 강한 힘으로 매수를 올릴 수 있는데 방법은 시장의 관심을 끄는 거고 방법은 뉴스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프리미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생각보다 역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들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인데 최근에 뭐 그레스케일 움직임 동향을 보게 되면 조금 오히려 이쪽 비트코인하고 이더는 좀 팔고 오히려 나머지 알트 쪽을 좀 더 샀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저는 별로 좋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시황이나 여러 가지를 다 보았을 때 종합적으로 저는 보았을 때요. 그래서 지금의 프리미엄 추이는 결코 좋은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이 물량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네, 부산의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부동산 의료 분야에 확대 중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왜 부산에서 이걸 할까요? 기존에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 디지털 자산 거래소 7월 13일 날 기준으로 나왔죠. 그래서 메인은 어떻게 보면 코스피에 있는 걸 같이 이중거래 형태로 해가지고 유동성을 좀 더 키우는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수수료 장사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맨날 거기에서 뭐 조세 연구원님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얘기 들어보면 계속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계속 돌리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런 측면이 좀 많이 강했고 그나마 여기서 특징적 요소는 이게 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부산 거래소가 생각보다 효과가 안 나오면 차선으로 왜냐면 이게 또 우리의 국민의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또 실패하면 또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다 보니까 이제 세컨더리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러니까 암호화폐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빌비로 이게 상당히 또 안착화되고 자리가 되면 아마 부산은 암호화폐 그냥 거래소로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수익 기반이 나오게 되면 업비트나 이런 쪽이 이제 지분 구도를 더욱더 매입을 해서 아마 비슷하게 뭐 RC와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갖기도 해요. 그래서 지배 구조도 나중에 어떻게 또 바뀔지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11월 중에 가계대출 동향이 나온 게 있는데요. 가계대출이 6조 원 증가를 했고요. 자, 은행권 중심으로 전월은 축소가 됐지만 기타 대출이 확대가 됐다. 주담대 보게 되면 대략 9월달 6.7조 원, 10월달 5.2조 원, 11월달 대략 한 2조 원 정도네요. 그리고 전월 동기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7.7%로 7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1년도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보도 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기준 1인 가구 주거 유형은 단독주택 44%, 아파트 32% 순이었고, 그 다음에 10월 기준 1인 가구 대략 한 60%가 취업 상태였고, 그리고 19년도 기준으로 1인 가구 연소득이 2,162만 원 선의 36.5% 수준이었으며, 그리고 2018년도 기준으로는 의료비가 95만 원 선의 18세 이상 인구의 약 1.4배 수준이었고, 21년 기준 1인 가구 53%가 노생활비를 마련했으며, 20년 기준 1인 가구 평균 여가 시간은 대략 올려서 5시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팁을 또 많이 드려야 되겠죠. 예, 저의 매우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통화정책 회의가 많이 몰려져 있는 구간대도 있고, 이 미국의 FMC 부분이 있는데, 이제 미국은 기준금리 부분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왔던 내용 중에 부채 한도 상원 쪽에서 3천조 원 규모를 통과를 시켜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고, 그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금리 인상에 따른 속도는 부채 한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채권의 이자를 주려고 하면 이자 부분이 어디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다 부채로 잡혀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부채 한도가 타이트하면 금리에 있는 인상 속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보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속도에 따른 그런 측면을 적당하게 할 수가 있는데, 충분히 늘려놨기 때문에 크게 속도에 따른 추이는 충분히 가중이 될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또 다른 부분은 아무래도 질병 부분이 되겠죠. 질병은 11월 22일 기준으로 미국 기준입니다. 이미 성인은 무조건 강제적으로 맞추게끔 되어져 있고요. 물류 이동하는 뭐 캐나다 쪽이든 뭐 남미 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물류 이동 부분의 그런 운송 기사들도 웬만하면은 다 백신을 접종한 자들 기준으로 국경을 통과시키게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미국은 그걸 믿고 일단은 진행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오미크론에 따른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화이자 측에서도 부스터샷을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 정도에 따른 백데이터까지 나왔던 시점에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을 만한 또 근거적인 요인은 어떻게 보면 백신 믿고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만큼 이제 강제성을 붙여버렸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생각보다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확진자 추이가 생각보다 계속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옆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기존에 보게 되면 베타, 알파, 뭐 델타 그리고 오미크론 부분인데, 그냥 이때부터는 그냥 이 친구가 그냥 헛소리 하는구나 라고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만의 시나리오예요. 일단 3번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질병 뭐 학계 자료나 이런 걸 대충 한번 시간 날 때마다 거의 다 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차피 해당에 있는 숙주가 죽어버리는 같이 공멸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단계별로 지나게 되면 사망률 추이는 자연스럽게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파력은 높아지지만 사망률 추이는 상대적 대비 내려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이게 아무래도 크다라고 해도 델타 대비보다는 낫다. 그래서 변이 부분에 따른 측면이 신종으로 올라오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또 신흥국에 바라보는 입장의 사망률 추이는 좀 강하게 나올지언정, 선진국 기반에 있는 틀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체 금융시장이 줄 수 있는 공포는 제한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차에 뭐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이 되게 막 확진자 수가 막 급격하게 나오고 한국이 뭐 7,000명 넘어가고 그렇다라고 해도 저는 대수롭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 부분 대비보다는 어느 정도 정부가 컨트롤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이번 시장에 있는 충격은 이것보다는 오히려 통화 정책에 따른 금리 인상 추이가 더욱더 빨라지는 것에 좀 신경을 써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이거죠. 이번에 질병 사태로 인해서 생각보다 제로를 많이 오랫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오랫동안 했으면 나중에 재정 정책이 있고 통화 정책이 있는데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이라고 칩시다. 변수는 너무 많아. 근데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가 없어지는 게 좋겠어요? 둘 다 있는 게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올려둘 것입니다. 그래서 초장기적으로 본다고 해도 어차피 과거처럼 이렇게 올릴 확률이 전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또 통화정책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한동안 따른 추이의 충격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시점으로 우리는 코인을 줄 필요성이 있겠고 나머지 자산도 줄 포인트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이퍼링 종료 시점이나 아니면 뭐 금리 인상 처음 할 때, 특히 금리 인상 처음 할 때가 아주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제 스타트를 한번 끊기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 올릴 거다라는 기대적 심리가 가중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그때부터는 장난 아니게 흔들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되는 포인트는 딱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내년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릴 것인데, 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그냥 난 잘 모르겠고 정말 시황도 어렵고 무엇도 어렵다. 그러면 금리 인상 처음 올렸을 때 그때 노려가지고 딱 사는 거. 한 방에 그냥 농축해가지고 내 시드를 한 방에 넣는 전략. 아니면 뭐 테이퍼링 시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충격 줄 때마다 나뉘어서 이때 한번,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첫 번째 할 때, 그리고 그 다음 시드 또 두 번째 금리 인상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괜찮겠죠? 네. 그리고 이미 경험치를 겪은 연준입니다. 어차피 오미크론 확산이 되고 나중에 했다라고 해도 변목 현상이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 부분은 하면서 해당에 있는 금리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적절하게 좀 쓰면서 갈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과거 대비와 조금은 차이점은 이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 대응의 영역이 가능하다라고 깔아두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있었을 때에 따른 두려움으로 재난지원금을 좀 많이 뿌렸고 그러면서 오히려 백신을 좀 투입을 하면서 그걸 좀 방어를 해놨기 때문에 그 차이는 좀 다르다. 성향이 좀 다르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측면은 하나가 더 있는 게 인프라 그 계획안을 좀 규모를 많이 키워놨던 이유도 재난지원금을 많이 주니까 이게 약간 고용률 추이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니 오히려 인프라 쪽으로 돌리면서 그거를 이쪽으로 돌려놓고 돌리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보다는 이렇게 돌려도 어떻게 보면 금리 올리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게 문제없이 올릴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 좀 많이 길어졌지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